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운동은 좋아했어서 튼튼한 몸뚱아리만큼은 남들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은 못했지만 그래도 몸쓰는 일은 자신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여기저기 택배 상하차장이나 공사판 등 힘써야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아직 직장이 없어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힘쓰는 일이 아무리 튼튼한 저였어도 몸은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보수가 다른 일들에 비해 훨씬 좋은 편이라서 계속해서 몸쓰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독서실 총무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총무 자리를 그만두었어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나가게 되면서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데 제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다고요.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도 다른 일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기도 하고 그 기간도 워낙 짧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돈은 확실히 얼마 벌리지 않았지만 또 그때 나름 몸이 편한 일에 대해서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좀 적더라도 비는 시간에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도 나가고 여자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배운 게 배운 건지라 계속 몸쓰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요즘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일자리가 구하기 쉬웠지만 작년만 해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었던 시기라서 인건비를 아낀다고 웬만한 일들은 사장님들이 사람 쓰지 않고 직접 몸으로 때우는 바람에 편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저도 계속 인력사무소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실장님하고 엄청 오랜 관계라서 실장님이 이따금씩 들어오는 보수가 괜찮거나 조금 편한 일들을 저한테 돌려주고는 했는데 그날도 실장님이 다른 사람들 다 새벽 일찍부터 차 태워 보내면서도 저보고는 오늘은 한번 대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일이 급했는데 아침 9시가 넘어서도록 대기를 하고 있으니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후회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자길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여사님이 가끔씩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찾는데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주면 그 일하러 찾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한동안은 사무실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인력 사무소 나오는 것보다 편한 일일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그렇다는 데다가 이미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믿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편한 일이라면 저도 싫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1시간쯤 더 기다리니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체구는 조금 작지만 기품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포스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조금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모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얗게 분칠을 했고 실내인데도 빨간색 테두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걸치고 있는 옷이며 가방만 봐도 이 아줌마가 돈 꽤나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실장님한테 이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서는 대뜸 저에게 일어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몸이 좋다고 한들 보디빌더 같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키도 185로 엄청 큰 편이고 허우대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 아줌마의 태도가 언짢긴 했지만 그래도 돈 준다는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으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이 사모님은 체구가 작아서 제 어깨에도 겨우 닿을랑 말랑하는 체구였는데 제가 일어난 걸 보더니 제 팔뚝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보이더니 저보고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실장한테는 소개료라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갔고요. 다른 말도 없이 사무소 밖을 나갔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이 사모님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초면에 저한테 반말을 찍찍하는 것은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행동 하나하나에 확신이 있어 보이고 뭐랄까 거역하기 힘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만큼 향수 냄새도 강렬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나이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는 고운 편이었고 그 나이대 아줌마치고는 관리도 제법 하고 있는지 군살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는 인력사무소에 어울리지 않게 물티 하나 묻지 않은 삐까번쩍이는 외제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차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저 차가 바로 1억이 넘는다는 그런 차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억 정도 하는 차더라고요. 사모님은 저 차가 자기 차라며 따라와서 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석으로 타길래 내가 조수석에 앉아야 하나 뒷자리에 앉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안 타고 뭐 하냐고 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사모님의 몸에서 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동하던 향수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사모님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차를 달려서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나 대뜸 사모님이 옆에 있는 제 팔과 허벅지를 한 번씩 만지더니 운동을 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운동을 따로 한 건 아닌데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근육이 저절로 붙은 편이다 설명했더니 사모님이 흡족하다는 말투로 쓸만하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같이 조금 껄끄러운 터치가 있는 상황에서 사모님이 말도 없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제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힘써야 한다는 그 일이 사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정도 되는 사모님이 굳이 인력사무소까지 찾아와서 남자를 데려가나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상한 상상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사모님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주변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원룸식의 건물도 몇 채 보였거든요. 사모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중에 하나였던 원룸식 건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건물 1층에 있는 빈 방으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사모님은 그런 원룸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였어요.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으로 이런 동네에 있는 주택 몇 개를 매입해서 원룸으로 증축을 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와서 몰랐지만 이 주변으로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인지라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했어요. 다만 사모님이 여자 혼자 몸이라서 그동안 여자 세입자들만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흉흉한 뉴스도 많고 주택가라 골목이 많아서 그런지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1층에 있는 방 한 개를 비워놓고 거기에서 저를 약간 상주하는 경비원 느낌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방에서 자유롭게 지내도 무방하다고,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될 시간은 여성 세입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하는 저녁 6시부터 출근을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라고요. 방 안에서 뭘 하고 지내든 상관없지만 세입자들이 불안하게 할 행동만 금지해달라고 했고, 특히 근무 시간에는 연락 두절이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입자들 귀가를 에스코트해주는 일부터 무거운 택배를 옮겨준다든지 하는 자잘한 업무, 그리고 전등 같은 걸 갈아주거나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등의 간단한 일 같은 걸 부탁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일 자체는 힘들 것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보수가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도 하기로 결정했고요.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입자 대부분들이 제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었고 퇴근길에 제가 마중 나가서 집까지 같이 걸어오는 것도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등 같은 걸 갈아주는 업무는 거의 있지도 않았고 분리수거도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하고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많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근처에 원룸 건물을 몇 채는 더 가지고 계셨는데 조금 어려웠던 건 제가 한 곳에서 상주하면서 지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사는 세입자들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모든 일이 보통 10분 이내로 끝이 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물에는 사모님이 옥탑을 펜트하우스처럼 으리으리하게 개조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해야만 했지만 딱히 제 할 일만 해놓으면 어려울 게 없으니 사모님도 제가 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좀 넘게 일하니 사모님이 다른 일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본격적인 업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근처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놀이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 받으러 갈 때 덩치 좋은 남자인 저를 같이 대동해서 가고는 하셨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옆에만 서 있으면 되는 일이기에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가끔씩 장 같은 걸 보고 집까지 옮겨드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일을 하고 받기에 너무 큰 돈이라서 불만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모님이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는 느낌도 드네요. 아무튼 일이 익숙해지니까 꼼수만 늘더라고요. 정말 딱히 아무도 저를 찾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이 퇴근하고 잠들었을 것 같은 늦은 시간이 되면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만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한 번, 두 번에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별로 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과 일이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맥주 3병에 소주 1병을 사서 소맥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술 기운이 알딸딸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온 상대는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속으로 들킨 건가? 근무 중에 술 마신 걸 들켰으니 잘리는 건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기 방으로 올라와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사모가 시키는 일들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이었기 때문에 술 냄새만 안 들키면 어찌 되겠지 싶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껌과 커피맛 사탕을 입에 때려 넣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층까지 올라갔는데 사모님은 잠옷만 걸친 상태로 문 밖에서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번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옷 차림의 사모님을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투정을 부리는데 술기운 때문에 그런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잠옷 차림에 있는 그대로의 사모님의 모습이 평소에 화장을 잔뜩 하고 힘을 주고 있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바디 샴푸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자극했어요. 거기에 왜 늦었냐며 투정 부리는 모습이 그동안 어려웠던 사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동네의 친한 누님같이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나 하니 방 안에 거미가 있다고 아마 옥상 정원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고 저보고 치워달라고 아주 안달인 모습이 그동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기대도 못한 반전스러운 모습에 사모님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여자는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귀여워서 코를 한번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빗자루로 거미집을 툭툭 건드려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미를 휴지에 싸서 옥상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말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저보고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러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려는데 사모님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는다며 이왕 한잔 했으면 오늘은 업무 종료하고 괜찮으면 자기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에 사모님이 한 명의 여자로 보이는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괜히 분위기를 타서 그런가 사모님이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도 술이 들어가니까 화장도 안 한 양쪽 볼따구가 빨개지고 호맹맹이 소리를 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도 제정신을 차리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사모님도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몸으로 성공을 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저에게 벌벌 기지만 뒤에서는 독한 여자라고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 이런저런 속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부리는 것도 세입자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본인 과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자기가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뒷담화를 멈추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자기가 늙어서 주책이지 않냐는 둥 대충 들어도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자를 잘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속에 비밀 한두 개쯤은 있는 거 아니냐며 능력이 되는데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사모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더니 사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비싼 술이라며 이것저것 따라주는데 저도 기세를 타서 그런가 거절을 못하고 마음껏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희 거리가 가까워지는 찰나 제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회식 때문에 퇴근이 늦었는데 무섭다고 같이 귀가해달라고 하는 전화였던 겁니다. 사모님한테 20분 내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후다닥 밖에 나왔는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한 건지 세입자가 미웠습니다. 제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회식 때문에 늦은 세입자도 술에 조금 취해 있는 데다가 제 또래의 한미모하는 회사원이었는데 걸으면서 괜히 제 팔짱을 끼려고 하는데도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아무래도 저도 사모님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그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사모님은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혼자서 잠에 들어있더군요. 사모님을 살짝 흔들어 깨워서 부축을 하고 소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제 팔을 베고 잠든 사모님이 이제는 제 눈에는 한 명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날이 지난 뒤부터 사모님은 가끔씩 일 그만 접고 술상대나 해달라고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이 차는 더 이상 우리 둘 사이를 막지 못했고 저도 사모님과 같이 보내는 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님의 옥탑방으로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후부터는 사모님이 월급 외에도 용돈이라고 더 챙겨주는 것도 많아졌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직장에 새로운 재미가 생긴 것 같아 아직도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사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장 보러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제 손을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사모님이 저에게 실증이 난다면 이런 천국 같은 직장에서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동안은 저도 이 좋은 직장 놓치지 않고 즐겁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님과 술을 처음 마실 때 집에 바래다 준 세입자가 요즘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도 즐거운 일이 생길 것만 같네요. 그녀와도 좋은 추억이 생기면 한번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그녀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존재죠.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따뜻해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걸 즐깁니다. 덕분에 우리는 매주 특별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곤 해요. 또한 그녀는 반려동물을 좋아해 작은 강아지를 키우며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죠. 가끔은 유치할 정도로 장난꾸러기 같은 면도 있지만 그런 점마저도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내 처가의 넓은 대지 한쪽에 자리 잡은 아늑한 별채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 집안은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가문이라 집안 곳곳에 유서 깊은 흔적들이 남아있죠. 장인어른께서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현재 처가에는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세요. 장모님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지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녀는 세련된 외모와 고운 피부, 그리고 깊고 부드러운 눈빛을 갖고 계셔서 마치 세월이 비껴간 듯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 우아한 미소 한 번이면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정도죠. 특히 이 일대에서는 장모님을 아이돌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동네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처음 뵈었을 때부터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장모님을 단순한 처가의 어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과 새로운 가족이 되는데 처음엔 어색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장모님이랑 꽤 친해졌어요. 저희 부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특히 제 아내는 요리 센스가 대박이에요. 손만 대면 맛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저는 보조 역할, 야채 다듬고, 접시 닦고 이런 거죠. 그날 저녁 메뉴는 비프 스튜랑 포테이토 샐러드, 바게트, 그리고 진한 콘소메 스프였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다 보니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내가 압력솥을 열더니 어머, 이거 너무 많이 됐네. 엄마도 좀 갖다 드릴까 하는 거예요. 저는 흔쾌히 냄비를 들고 본가로 갔어요. 밤 공기가 선선했고 장모님 댁에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장모님이 가꾸는 텃밭 사이를 지나면서 저는 장모님이 집에 계신지 확인하려고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때 큰 창문의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죠. 장모님이 계시나 보다 생각하며 커튼 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장모님이 대담하게 옷을 그리고 자기 위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순간 멍하니 장모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걸 본 충격의 소리도 못 내고 급히 현관으로 돌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냄비를 놓은 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의 그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지만 장모님에게는 아내에게는 없는 성숙한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을 하든 집에 있든 자꾸만 장모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멍하니 있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아내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냐는 듯이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면서 말이에요. 물론 그냥 제가 마음에 찔려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아, 내가 너무 티냈나? 하는 생각에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점차 장모님과의 상상이 점점 더 강렬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기 위해 애를 써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휴일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평소처럼 주말을 보내기 위해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날 메뉴는 그라탕이었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있어도 자꾸 장모님 생각이 나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래? 너 요즘 좀 이상하다. 자꾸 멍하니 있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던 저는 적당히 대꾸하며 넘어갔어요. 그때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네, 내가 갈게. 저는 급히 대답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거기에는 미소를 띤 채로 지난번에 스튜를 담아갔던 작은 냄비를 들고 있는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만했죠. 엄마, 지난번 비프 스튜 먹을 만했어. 제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민 아내가 장모님께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어. 오늘은 그 답례로 너희들도 먹어보라고 고기조림을 만들었어. 장모님은 그 말을 하며 아직 따뜻한 고기조림이 담긴 냄비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와, 엄마 고기조림 정말 너무 좋아. 고마워. 아내는 그 냄비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구나. 지난번 비프 스튜 정말 맛있었어. 혼자 만든 거야? 그건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만들었어. 요리 잘하는 부부라니 부럽네. 아내와 이야기하는 장모님은 매우 즐거워 보이셨어요. 이런 분이 지난번에 혼자서 자기 위로를 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장모님은 가볍게 웃으며 여유롭게 몸을 움직이셨는데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셨어요.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그 나이에 보기 드물 정도로 탄탄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죠. 그 다음 날 아내가 친구와 외출한다고 해서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때 밀짚 모자를 쓴 작업복 차림의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윤서방, 우리 텃밭에서 무가 많이 나서 몇 개 가져가? 그래요. 그럼 사양하지 않고 가져갈게요. 저는 물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장모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장모님과 함께 텃밭으로 걸어갔어요. 장모님과 함께 걸어가니 현관에는 신문지가 깔린 위에 무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훌륭한 무네요. 저는 감탄을 내뱉으며 물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사람처럼 뿌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무가 있었죠. 제가 그 물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신 장모님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뿌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네. 나를 닮아서 허벅지가 통통해. 물기가 많은 무가 장모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것이 장모님의 허벅지인가 상상했어요. 저는 두 갈래 물을 넛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계신 듯 했어요. 윤서방, 마음에 들면 가져가도 돼. 그래요? 그럼 이 무 가져갈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물을 몇 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하얀 물을 바라보며 이것을 먹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물을 바라보고 있던 중 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장모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닌 슬림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장모님에게 정말 잘 어울리셨죠. 샤워를 마친 듯 장모님의 피부는 촉촉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장모님의 모습에 두근거리며
흥분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장모님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슬며시 팔을 제 어깨에 걸으시더니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비프 스튜 갖다 줬을 때 혹시 내 비밀의 것을 본 거 아니니? 저는 장모님의 말에 심장이 멈출 듯 놀랐어요. 장모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며 얼굴을 가까이 대셨어요. 아까 그 무, 내 다리라고 상상했지? 저는 정확히 맞춰진 말에 얼어붙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소파에 밀어 눕히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없어진 후로 나는 계속 참고 있었어. 몸이 폭주해서 매일 한 번씩은 달래야 할 정도야. 이렇게 보여도 욕심이 많은 여자야. 장모님의 속삭임에 제 사고 회로는 거의 정지했어요. 어때? 진짜로 만져보지 않을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와서 2갈래 무로 조림을 만들어 주었어요. 조림 요리는 아내가 더 잘했죠. 오래 기다리셨죠? 아내는 큰 그릇에 담긴 조림을 식탁에 내놓았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무 한 조각을 집어들고 바라봤어요. 촉촉하게 맛이 배어있는 무를 보며 낮에 장모님과 나눈 그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내의 눈을 피해 장모님과 어른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장모님의 매력에는 저항할 수 없었죠.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 아이 한 명을 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 딸 모두를 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자라면 가끔씩 신선한 경험도 꿈꾸잖아요. 일부러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하고 있네요.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CC였고 10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 전부터도 서로의 집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아내에게는 7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아내의 집에 처음 찾아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처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제도 아내도 장모님을 닮아 미인인 편입니다. 살결은 배곡같이 하얗고 큰 눈, 오똑한 코, 어디에 내놔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혹시나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꼬실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으니깐요. 아내도 예쁘지만 처제는 더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뻤지만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내는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도 장모님을 닮아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인데 처제는 얼굴은 장모님, 체형은 장인어른을 닮아 키도 크고 날씬하고 게다가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숨길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었고 게다가 고등학생인데 처제에게 이성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것에 스스로 창피함을 느꼈고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처제는 성격도 싹싹해서 그때부터 저에게 형부하며 애교를 부렸고 무뚝뚝한 아내와는 달리 애교가 많은 처제를 보면서 아내도 처제처럼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한 후에도 아내와 함께 셋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기도 했고 가끔씩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는 긴 연애를 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나이가 차다 보니 30초반에 결혼을 했고 아내를 똑 닮은 예쁜 딸아이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제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못 먹지만 처제는 술을 좋아해서 처제가 놀러오면 처제랑 한잔하고 처제는 작은 방에서 자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도 집안일도 좋아했기 때문에 처제가 오면 맛있는 저녁에 안주도 만들어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해장국도 끓여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제는 나도 나중에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언니 너무 부럽다. 형부는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이렇게 요리도 잘 해주는데 정말 우리 형부 최고야. 처제는 항상 저를 칭찬해줬고 처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여자친구에게 칭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제도 20대 후반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동서를 처음 봤는데 키도 크고 훤칠한 게 처제와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처제가 결혼을 한다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후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지연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네. 일하는 중이겠지만 미안한데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미연이가 유산을 했는데 나도 자내장인도 손발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도 지금 출발할 건데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퇴를 받아 처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제와 장모님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상심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우는 처제와 장모님을 달래고 장인어른과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연락이 닿은 아내가 도착했고 얼마간 처제를 더 달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동서는 왜 안 왔대? 사실 동생이랑 제부 사이가 좋지 않아. 동생 말로는 제부는 일중독, 집은 나몰라라 해서 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아이도 안 갖겠다는 거 동생이 피임한다 속이고 아이 가졌다는데 그래서 아이 갖는 것도 싫어했대. 미연이에게는 모른 척해. 아내의 말로는 동서가 사람은 좋은데 워크홀릭에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저희 딸을 보고 자신도 아이를 낳고 아이 기르는 재미에라도 살고 싶어서 피임약 먹는다고 동서를 속이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은 동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가 퇴원했고 저는 미역과 한우를 사서 처제 집에 들렀습니다. 집에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 처제 많이 힘들지. 유산도 아이 낳은 거랑 똑같이 아니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 이걸로 미역구이라도 끓여 먹고 몸조리 잘해. 처제는 미역과 한우를 받아들고 서러운 듯 울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초췌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는 처제집에 미역 주려고 들렀는데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가겠다 전화했고 아내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 처제에게 먹였습니다. 동서는 아직 퇴근 안 했네. 오늘도 바쁘대? 형부, 정말 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아내가 유산했는데도 이 남자는 일이 우선이에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요. 저 이혼할까요? 펑펑 우는 처제를 달래 미역국을 마저 먹게 했고 이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둘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나 이제 몸 좀 추슬러진 것 같아요. 형부가 저 미역국도 끓여주고 많이 챙겨줘서 고마운데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고맙긴 뭔 식사 대접이야.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아니요. 형부한테 밥 사고 싶어요. 언니 몰래 데이트할까요? 호호호. 데이트라는 말이 좀 그렇긴 했지만 모처럼 기운을 차린 처제의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거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식이 있다고 하고 처제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따로 만난 처제는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유부녀로 보이지 않더군요. 처제는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갔고 약간 취한 저희는 간단히 맥주 한 잔 더 하러 갔습니다.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다 취한 처제는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제 옆쪽에 앉더군요. 형부, 나 형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알아요? 나 고등학생 때 형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보고 첫눈에 반했었어요. 비밀인데 형부가 제 첫사랑이에요. 저는 취했다며 농담 그만하라고 했고 취한 처제를 택시에 태우고 처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처제는 집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했지만 취한 마음에도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하루 자고 오겠다며 저에게 휴가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게임도 하고 저녁에 혼술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조금 취한 듯 두 볼이 붉어진 처제가 와인을 2병 사서 왔더군요. 처제 웬일이야. 오늘 처갓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한 거 아니야? 형부랑 술 한잔 하려고 왔죠. 저 계속 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처제를 문전 박대하기 힘들어서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도 혼자 술 먹느라 심심도 했고 처제가 사온 와인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 동서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고마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갑자기 처제가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처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부. 나 오늘 형부랑 있으려고 엄마한테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했어요. 남편도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요. 나 오늘 형부랑 자고 싶어요. 형부도 나 싫지 않잖아요. 처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처제를 밀어냈지만 술기운이 있기도 했고 어리고 예쁜 처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미니 이성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다 결국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제의 몸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늘씬하고 탄력 있는 몸, 그리고 아름다운 상체. 처제의 화려한 스킬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고 처제가 어리기도 하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정말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절정을 마친 후 옆에 누워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는 정말 너무 좋았다며 남편과는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서 자신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몇 번 더 처제를 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동서가 출장 가거나 야근을 할 때에는 퇴근길에 처제집에 들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젊은 처제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제 삶도 더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시도 때도 없이 처제와 잭스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동서도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동안 처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저도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고 동서도 다시 출장을 가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처제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처제는 그전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저도 요즘 약까지 먹어가며 처제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도 동서가 출장을 가서 처제를 만나기로 해서 설레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제 나이 42, 아내와는 결혼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삶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끼리도 큰 다툼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쩌면 한 번도 진지하게 상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부부인 민우, 주위 커플과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민우는 제 대학 동기이고 그의 아내 주희는 동호회에서 만난 분으로 결혼한 지도 7년쯤 됐죠. 둘 다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술자리나 여행을 함께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주희가 스와핑 관련된 외국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부부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꿔보고 느낌이 어떤지 솔직히 얘기하더라. 처음엔 웃긴 설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오히려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신기하지 않아? 그때 저는 에이, 그건 TV적 설정이겠지. 현실에선 힘들 거야. 질투도 있고 감정도 복잡할 텐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민우와 주희가 글쎄 꼭 불가능은 아닐 수도 있잖아. 다들 합의해야 한다면? 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넘겼는데 그날 이후 머릿속 한 구석이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우리 넷은 근교 스파 리조트에 함께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단 평소에도 같이 여행도 간 사이니까요. 토요일 아침 출발해 점심쯤 리조트에 도착해서 한 방에 짐 풀고 사실 각각 부부가 방을 하나씩 쓰기로 했는데
예약이 꼬여서 둘 다 큰 스위트룸을 잡고 안쪽에 침실이 2개 각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형태의 넓은 스위트룸의 양 옆으로 침실 2개가 붙어 있는 구조. 왼쪽 방은 우리 부부, 오른쪽 방은 민우 부부. 도착 후 오후엔 온천 시설을 가볍게 즐기고 저녁엔 스파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술이 슬슬 올라오자 또다시 민우가 스와핑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부들은 이런 교환을 통해 권태를 극복한다 하더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아내가 그래도 어려울 거야. 서로가 진짜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반응했는데 주희가 웃으며 우리가 안 해보면 모르지 않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혹시 재밌을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질투나 감정이 얼마나 뒤섞이겠어? 가 말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느낌이 어떨까? 나는 일종의 아찔한 상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 스위트룸 거실로 돌아와 맥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이런저런 잡담 중에 결국 그 어색하지만 수위 높은 대화로 다시 흘렀습니다. 민우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혹시 진짜 시도해보면 어떨까? 정말 한 번뿐이라도. 안 되겠으면 멈추면 되고. 제 아내 글쎄, 이게 장난으로 해도 되나 싶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궁금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냐? 하지만 걱정도 커. 주의 네. 저도 머리론 조심스러운데 마음 한구석에 스릴도 느껴요. 서로 부담 없는 사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오빠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사실 지난번에 농담처럼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라고 시인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길게 한숨을 쉬며 그래, 우리 부부도 권태 비슷한 게 조금씩 느껴지긴 했어. 서로 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어떨까 싶긴 했거든. 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지만 민우나 주희도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 밤 그렇게 쉽게 그럼 우리 시도해볼까?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1시간가량의 뜸 들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그래, 안 되면 바로 스톱이야. 마음 안 내키면 곧장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같은 조건을 달고 웃어댔는데 결국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고 싶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 없이 우리는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두 차례 건배가 더 오간 뒤 민우가 조용히 일어나 방 조명을 약간 어둡게 조절했고 주희가 제 아내를 보며 우린 진짜 하는 거야. 괜찮지? 라고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아내도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한 번은 서로 믿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세세하게 묘사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되 그날의 공기만 전달하자면 서먹서먹한 어색함과 묘한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뛰어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동시에요. 이거 설마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제 아내 쪽으로 다가가듯 움직이고 주희가 제게 눈길을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합의 맞춘 듯 각자 스킨십을 나누며 이른바 바꿔보기가 자연스레 시작됐습니다. 어찌 보면 상상 속 판타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 교류한 감정은 굉장히 사실적이었어요. 부끄러움과 호기심, 약간의 두려움이 한데 얽힌 상태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결속감이 의외로 끈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로서의 신뢰가 있었기에
치명적인 불안감은 한편 줄어든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우리가 하는 행동도 격정적으로 변해갔지만 이내 아내와 주위 모두 은근히 눈을 피하며 당혹스러워하다가도 다시금 쑥스레 웃으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꼭 성급히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저 스킨십과 포옹, 은유적인 접촉이 어우러지는 시기였죠. 어느 순간 가슴이 미칠 듯 뛰고 서로 교차하는 시선 속에서 달콤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당사자들이 느낀 스릴과 희열은 평범한 일상에선 찾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술이 더 들어가면서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치밀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즉 민우에게 포옹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기도 했으나 이상하게도 질투와 동시에 묘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참 뒤에야 각각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민우가 왼쪽 방으로, 저와 주희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이미 이 이야기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짐작하시겠죠? 그래도 서로가 싫으면 언제든 말해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거듭 다짐했기에 어떤 면에선 예의 있는 교류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상하리만치 그 밤은 예상처럼 극도로 어색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4명이 모였을 때 웃음 반, 어색한 반이 뒤섞였습니다. 아내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주인은 눈을 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다들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건 없었어? 라고 물어봤고 우린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 괜찮아라고 답했어요. 말 대신 서로의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죠. 그렇게 리조트에서의 한 번의 일탈이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혹시 불편하진 않았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 그래도 싫진 않았어. 이상하네. 내가 이런데 적응하다니. 라고 답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파트너와 시간을 보낸 상황임에도 그리 불쾌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 역시 새로운 자극이란 게 이런 건가 하고 생각했다더군요. 이후 한두 주 동안 우리는 별말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그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다고 해야 할까? 저는 아내가 전보다 적극적이 된 걸 느꼈고 아내도 당신 요새 더 다정해졌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민우나 주희와 다시 만날 때 모두 약간 눈길이 달라져 있었고 저번에 했던 것을 또 할까 말까 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번 맛본 강렬함이 있으니 한편으론 또 해보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론 더 깊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2달 뒤쯤 우리가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민우와 주희가 먼저 우리 집으로 와요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식사를 했고 또 술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과거의 그 일에 닿았죠. 주희가 씩 웃으며 그때 생각하면 다들 어떠세요? 후회하진 않나요? 라고 물었고 아내가 멋쩍은 미소로 후회는 아닌데 참 우리도 대단했구나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솔직히 난 흥미로웠어. 근데 이러다가 혹시 우리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라고 불안을 표시했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결국 또 술이 들어가니까 내 사람이 이끄는 대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한번 해봤다는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법이더군요. 이번엔 그들의 침실과 거실이 무대가 됐습니다. 첫째 날의 어색함이 줄어들었기에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시도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도 뒤따랐습니다. 아내가 민우가 훨씬 더 과감하네? 몰랐어라며 웃긴 했지만 왠지 질투 섞인 뉘앙스를 풍겼고 저는 주희가 완전 다른 모습이네? 하며
조금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그 밤을 넘기고 다음날 아침 다시 각자 자리를 찾았을 때 모두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한 번씩 더 부부 교환을 시도하느니 이제 그만두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우리 네 명은 한 번이라도 더 할지 고민 끝에 이번까지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 상하거나 혹은 더 위험하게 깊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한 번의 자극이 너무 커서 누구도 단호히 절대 안 돼라고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세 번째 시도가 이뤄진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해외 리조트로 함께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겉으론 커플 친구끼리의 여행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속사정은 또 한 번의 일탈 기회를 잡은 셈이랄까요. 그 해외 리조트의 밤하늘 아래 결국 우린 같은 방을 쓰며 그 비밀스러운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세 번째에 이르니 완전히 편해진 면도 있었고 동시에 불안이 최고조였어요. 이제 이건 정말 마지막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로 더 격렬한 시간을 나눴다는 말 정도로 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우린 네 사람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표정 관리에 힘썼습니다. 처음엔 가끔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즐겨볼까? 하는 얘기도 나왔으나 곧 생각보다 심리적 부담이 커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됐죠. 사실 누구 한 명이 문제 삼아도 다 같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스와핑은 총 3번의 경험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참 짧은 일이었는데 그 임팩트가 엄청났달까요. 아내와 제가 다시금 부부로서 대화를 해보니 오히려 서로 조금 더 솔직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우린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나 봐라고 말이죠. 민우 부부 역시 처음엔 재밌었지만 다시 하다 보면 문제 생길 게 뻔하니 이쯤에서 끝내자고 서로 의기투합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넷은 공식적으로 연락은 계속하지만 술자리나 여행은 당분간 자제한다라는 식으로 묵시적 합의를 했습니다. 긴장감도 줄이고 의심도 피하려고요. 몇 달 뒤 어느 결혼식장에서 네 사람 모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잘 지내죠? 하며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본인들도 놀라웠을 겁니다. 어색함이 있긴 했어도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친구 부부처럼 보였을 테니 지금 저는 아내와 예전처럼 조용히 지냅니다. 누가 봐도 한 가정의 평범한 부부.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누가 상상할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자기 회상하면 스스로도 믿기 힘들 거예요. 민우와 주희 부부 또한 역시 서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호기심이었고 그게 실제로 실행돼 버려 결국 작은 폭풍이 일어났다가 잠잠히 사그라든 셈이지요. 물론 아슬아슬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부부끼리 파트너를 바꿔본다는 건 영화나 방송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인데 우리가 그걸 직접 해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네요. 솔직히 다시 돌아간다면 쉽게 결정 못했겠지만 한편으론 그 경험 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억눌린 갈등이 해소된 면도 있어요.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 누군가 감정을 더 쏟거나 집착을 키웠다면 모두 망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우리 네 사람의 이야기는 외부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일하거나 말도 안 돼. 정말 모럴리스하잖아. 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 마음은 때때로 이성의 선을 넘습니다. 사소한 호기심이 커다란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번져 스스로도 놀랄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게 좋다, 나쁘다 식의 도덕적 판단보다 이런 일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참 복잡하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후회와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영영 감당 못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스스로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안 건드리는 게 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봤고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약속이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추억이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걸로 무슨 장점을 얻었다고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호기심과 관계란 게 얼마나 예측 불가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여기까지가 어느 두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스와핑 경험담이었습니다. 최대한 자극적 단어 없이 심리와 상황 위주로 풀어봤는데 그래도 꽤 파격적인 내용이었지요. 너무 직접적인 장면 묘사는 피했으니 상상은 독자나 시청자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의 의의는 행복과 재미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인생이 한순간 의사결정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점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친구 부부도 그날의 경험을 잊기 힘들겠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절대 선이라거나 절대 악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노골적인 어휘를 피하며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확장됐는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라면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저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